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방송을 보고 왔습니다. 예, 잘 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주제인 공수처 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이슈던데요. 최근 국민의힘 그 야당의 내용 봉합 이후에 윤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다 보니까 사실 긴박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송영길 대표가 알고 보면 이재명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치고는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이두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오늘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이제 방송에선 저희가 짝퉁 정권 교체를 노리는 거 아닌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비슷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당선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50%를 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YTN에서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 58%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짝퉁으로라도 정권 교체에 같이 보여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사실 어차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 리도 없죠. 그리고 아침에 김남국 의원이랑 또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 수행 단장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경선 후보를 할 때는 그 차를 자기 차 못 갖고 다니잖아. 관용차를. 그러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자기 차를 제공하고 수행 단장을 했으니까 후보의 복심 중에 한 명이겠죠.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발언을 물어봤어요. 송영길 대표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냐. 정책으로 공약을 이제 정책으로 이제 이게 공약에 있어서 차별성을 문재인 정부랑도 두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무적으로도 송영길 대표가 약간 배드카 비슷하게 차별화 전략을 한다. 그러니까 얘기를 물어봤더니 당황스럽다 이러더라고요. 내부에서 의논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송영길 대표를 저희 연수원 아래 기수예요. 26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가족들이 법조인이 많고 해서 저희도 조금은 아는데 저희가 대표로 선출될 때 대표의 오럴 리스크가 있을 거다 이랬는데 있으시잖아요. 좀 여러 가지 발언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한테 송영길 대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은 그런 발언이거든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정권 아니 후보 교체론 이 후보 교체론까지 이렇게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한번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제 친문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아연실색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윤영찬 의원이죠.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 한 명이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연실색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부 분열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아무리 싫어도 후보 교체는 어려울 거예요. 당원 당규상. 지금 57일 남았나요? 56일 남았는데 근데 이렇게 후보 교체하면 저희야 이길 가능성이 더 크죠. 저희는 후보 교체를 안 하든 지금 상승세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이 크지만 후보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우여곡절 그때 탄생한 이 공수처가 지난해 1월인가요? 지난해 1월 본격 출범했으니까 지금은 딱 오늘 기점으로 보면 거의 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공직자 범죄 비리 수사 전담 기구라 해서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이 세 곳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된 완전한 독립 기구인데요. 사실상 법관이라든가 검사나 고위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도 가지는 정말 어마무시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 행태를 보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근데 지난 2019년 연말이었나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필리버스터 뭐 맞불 전략도 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상기 좀. 사실 법사위가 절차 과정을 다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이제 반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사실 최소한의 수기 과정도 없이 강행을 했죠. 뭐 대통령 공약 1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만 생기면 고위공직자들 범죄가 근절될 것처럼 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실제로 지금 고위공직자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7,100명에서 7,300명쯤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데 사건은 지금 24건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복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사건 건수는 12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3건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건입니다. 7,100명 중에 12건 중에 3건이 윤석열 후보니까 나머지 9건이 이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괴롭혀보자는 거 아닌가요? 윤수처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통신 사찰 문제까지 나오면서 정권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 탄압용이 아닌가 아니면 언론 사찰용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산도 사실은 순천지청하고 예산하고 인원이 비슷한데요. 순천지청은 한 해에 10 몇 건씩 처리한대요. 근데 작년에 공수처 처리 건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12건이고 이거를 기소를 하거나 처리한 건수는 뭐 한 건을 봐줘야 되나 조희영 교육감 사건 그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천지청은 12,000건인가 3,000건을 처리했는데 예산이 22억이에요. 근데 이 공수처 예산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원래 200억 달라 그랬어요. 아, 그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순천지청하고 똑같은데 규모는 10배를 달라고, 거의 10배를 달라고 하고, 건수는 1대 12,000건, 뭐 이렇게.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던데, 인력 충원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인력 충원해봤자 그럼 계속 통신 사찰만 더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통신 사찰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무능력한 거지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를 가졌는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공직 비리 근절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탄생시킨 거.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겠다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하는 걸 보면 거의 사찰 수준에 가까운 통신 조회 아닙니까? 뭐 윤수처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윤석열 후보의 처, 가족 그리고 기자들, 기자 가족 그리고 해외 통신의 기자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특파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한국인 기자지만 해외 통신사의 소속 기자죠. 근데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80%가 털렸다 그래요. 말하자면 심하게 하니까 80%가 넘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통계를 내고 지금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5명이 현역 의원인데요. 그중에 9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회를 해야 되고 저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 한 5일에서 7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게 뭐 권력형 범죄 비리 수사하는 것보다가 정치적 편향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특정 그 수사를 위한 전담 기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제대로 가는 거 맞나요? 이거 계속 이렇게 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또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공수처는 이젠 존재 가치를 잃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건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리고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한다, 수사권 남용을 한다.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도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장하고 이 담당 검사들을 이 불법 통신 사찰 이런 걸로 고발을 할 텐데요. 근데 고발했을 때 그럼 이제 대검이 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공수처장을 그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또 저희가 드릴 말씀이 공수처는 헌법상의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구는 없애려면 폐지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법을 만들었어요. 공수처 법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유순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렇죠. 수기 절차 안 거치고 막 밀어붙여서 네네네. 강행 통과시킨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국민들이 공수처 폐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이러면 또 총선이 다가오고 하면 지금은 절대 여당이 거대 여당이지만 여당도 아닌데 약간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는다. 정권 네. 교체도 네. 되고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는다 하면 법이 또 개정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상 그 대통령은 누가 이 감찰하고 비리 조사를 하죠? 전에 그 김태우 감찰관도 있었지만 거의 공석으로 끝나는 행태에 와 있는데 정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형사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감찰을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친인척. 하기는 그렇죠. 어렵고요. 친인척을 감찰하는 네. 특별 감찰관이 있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특별 감찰관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특별 감찰관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퇴하고 그러기도 했었지만 그만두게 되고 이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특별감찰관이 지금 5년째가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임기 말기인데 한 번도 임명이 안 됐습니다. 공석으로 거의 끝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임명 없이. 이 공수처만 만들어서 애꿎은 그 야당 국회의원들만 그렇죠. 탄압하고요. 대통령 친인척은 관리가 안 되고 민정수석도 보통은 특별감찰관도 그런 기능을 하지만 민정수석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죠. 그죠? 근데 민정수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잖아요. 그리고 민정수석 분들이 뭐 누구를 감찰하고 기강을 세우고 그럴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 이 정부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친인척 관리를 뭐 했을지 잘했을지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김진우 공수처장이 아니 다른 곳에서 감찰, 통신 사찰 같은 거 많이, 통신 조회 기록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적다. 왜 공수처만 갖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공수처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죠. 이제 담당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관계, 우리가 팩트체크도 해야 되는 게요. 뭐, 거기서 주장하는 게 경찰, 검찰은 훨씬 통신자료 조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경찰이랑 검찰, 특히 이제 검찰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은 이제 각각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이제 어느 쪽에서는 228만 건 정도 했다고 하고 이제 야당에서는 한 130만 건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검찰은 처리 건수가요. 사건 처리 건수가 200만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건당 통신자료 조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수처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12개인데 12개에 대해서 한 135건 정도 통신 자료 조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할 때는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해요. 꼭 필요할 때 하고 그러니까 한 건당 한 개가 안 되는데 그 통신 자료 조회한 그 데이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보이스 피싱. 이런 건 통신 자료 조회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전화번호가 왔다 갔다 건수가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건에는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금융범죄. 그런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범죄나 다단계 피해 사건. 다단계도 피해자가 많으면 통신자료 조회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는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거하고 본인들 건수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렇죠.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해도 10배, 20배 많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은 그냥 제쳐두고 사실상 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용론까지 나와 있는데 최근에 몇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던 손준성 검사 무리한 그 영장 그 구속
청구가 예. 구속영장 청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 구속영장 청구가 인정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체포영장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이제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온다. 협조를 얻어야겠다 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미 동행을 안 하거나 이제 소환을 했을 때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구속영장은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건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능력한 건가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건가를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신기한 게 정진상 부실장이란 사람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네, 측에.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장을 그만두게 하면서 직권남용죄, 그죠? 네. 그만두게, 억지로 그만두게 했다. 네, 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2월 9일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도 배임에 문제가 되는지, 왜냐하면 그 정책실장이라서 사인을 다 한 거예요. 남아있는 문건에. 그렇죠. 결제 서류가 있어요. 본인이 자필로 쓴 네, 사인 내용이 정책실장, 있더라고요. 정진상 네, 이렇게 네. 돼서 수사할 게 많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불러도 안 나와요. 지금 3개월인가 4개월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두고 네. 있죠. 그런데 이유가 네. 대선 일정이래요. 대선. 그리고 개인 사정이래요. 이거는 대선 일정 네. 아닌가요? 대선 일정과 네. 개인 사정이라는데 아니 검사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검사가 어디 도망가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정진상 부실장이란 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사람 일정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해도 소환도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에 영장 청구도 안 하잖아요. 검찰은. 그렇죠. 네. 안 나가도.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의지도 없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뿐만 아니라 무능력이 아니라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는 데다가 정치적 편향성이 그렇죠. 여전히 그게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공수처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 합법적이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적법한 통신조회다. 이렇게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겠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특정 후보, 특정 정치인, 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조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대선 정국인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실상 이 공수처가 탄생하기 전에 막 탄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진우 공수처장도 그랬고 굉장히 자기들은 중립을 취할 거다. 중립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된 게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바르게 판단을 하고 또 이거를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영향력을 또 보여주고 국민들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초 법 탄생의 취지대로 그대로 정치적 중립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데요. 이두화 의원님 뭐 또 추가로 발언하실 거 있으면 예, 좀. 공수처랑 관련해서 또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황제 수사를 하면서 정말 수사기관 망신을 주셨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수사를 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와서 황제 수사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거 취재한 그 기자 통신 자료 조회를 계속했어요. 이 기자는 이 고발 사주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복하는 거죠. 그쵸.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의 취재를 했다고 그렇게 기자한테 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통신 사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통신 자료 조회에 이걸 남용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수사권 남용을 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헌변에서 변호사 단체에서 이걸 고발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거 보도 자료를 내고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공수처장이 본인이 수사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고소 고발돼서 조사받느라 바쁠 것 같아요. 사실상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것도
조사를 받다 보면 별건 수사 때문에 다른 게 엮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과도한 조사와 이제 권력 남용을 막고자 이렇게 도입한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국민들은 찬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성하자고 했던 그런 이제 부류에서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를 주제로 우리 이두화 전 의원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